안녕하세요. INSS 전략대담 진행을 맡고 있는 박보라 연구위원입니다. INSS 전략대담은 한반도와 국제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연의 작은 시도입니다. 저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전략노트, 이슈브리프, 전략보고 등 주요 통일, 외교안보 현안의 보고서 저자분을 모시고 핵심 내용을 직접 듣는 자리인데요. 오늘은 남북관계를 집필하신 최용환 책임연구위원님을 모시고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남북관계 전망 역시 상반기에 있었던 북한의 다양한 정치 행사를 별개로 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상반기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행했던 다양한 정치 행사를 치른 가운데 올 상반기 북한에서 보여주는 대내외 전략 특징과 이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2018년에 그 한반도 평화 대전환이 있으면서 북한이 중대한 전략적 변화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2019년 2월 달에 있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처음에는 북한이 한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2019년 4월 12일 날 우리 국회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했죠. 그 시정연설의 기조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말에 그 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결정한 전략 방향은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정면 돌파전입니다. 이 제재 정면 돌파전은 일종의 이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버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제재 유형론을 무력화시키고 시간이 지나도 자신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핵과 전략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과 한국이 지불해야 될 비용이 증가할 거다라는 걸 설득하고 싶어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제재에 버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북한이 제재에서 버티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첫 번째는 일단 그 내부 예비를 최대한 동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제재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관광을 통해서 외화를 획득하겠다라는 거고, 실제로 2019년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관광객이 약 10%에서 30% 정도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미중 갈등이 한참 간다라고 북한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미중 갈등 틀 속에서 중국 편에 확실히 서서 미국의 압력을 분산시켜 보겠다라는 게 북한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 말 12월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1월 달이 되면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죠. 북한은 중국하고 굉장히 긴 국경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보건 의료 체계가 굉장히 허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20년 들어서 북한은 초반부터 북중 국경을 닫아 걸고 외부와의 물자의 이동, 사람의 이동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2020년 내내 힘들었었기 때문에 5월 1월 달에 있었던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뭔가 다른 전략,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오기를 외부에서는 바랬지만, 불행하게도 북한의 결정은 8차 당대회까지만 하더라도 그 제재 정면 돌파전의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였습니다.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그 대외 전략과 관련해서 언급한 건 딱 한 가지였는데,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올 1월까지만 해도 북한의 인식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상황은 조만간에 종식이 될 거고,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된다고 하면 기존의 전략 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북한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 코로나 변이가 여러 가지로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일단 모르게 됐고, 이게 어쩌면 반복적으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처럼 외부하고의 교류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의 전략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북한은 판단한 것 같고요. 올해 있었던 정치 행사들 중에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이제 첫 번째는 자신들이 식량난이 있다라는 걸 인정했고, 두 번째는 대외 전략의 기조를 살짝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달 8차 당대회까지만 하더라도 강대강 선대선 원칙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가겠다라는 원칙이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바꿨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전략 국가로서 유리한 외부적 환경을 주동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뭔가 행동을 해서
바꿔보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걸로 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바꿔나가겠다라는 게 올 상반기 북한 대외 전략에서 제일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지금 관심이 가는 분야가 이 질문일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은 이제 남북 간 통신선 복원에 나서기도 했는데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자 김여정과 김영철 등이 이제 연거푸 비난 담화를 발표하는 등 반발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을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통신선 연결을 남북한이 동시에 발표할 때 조금 이례적 혹은 의외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가. 근데 이제 그때 상황들을 보면, 그때 이제 우리 정부의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북한에서 김여정이 우리 대통령을 직접 지칭해서 비난 담화를 발표한 게 3월 30일입니다. 그 이후에 4월, 5월, 6월 동안에 남북 정상들 간에 친서 교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7월 말에 7월 27일 날 통신선 복원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변화 두 가지를 들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코로나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될 것 같고 반복될 것 같다. 그리고 북한이 내부적으로 식량난도 있고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그 사이에 북한이 겪게 된 첫 번째 문제이고요. 이것은 올해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5개년 계획의 첫 해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년도 성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5월 달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물론 그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었냐라는 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미국이 한국이 제시한 어젠다를 대부분 받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어쩌면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통신선 복구를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나오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통신선 복구를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되지 않았고 북한은 여기에 이제 굉장히 반발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김여정 담화나 김영철 담화가 하루 사이로 계속 발표가 됐는데 첫 번째 김여정 담화는 처음에는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다가 그 다음 날 지금 노동신문에까지 실린 상황이기 때문에 김여정 담화의 내용을 좀 더 무게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여정 담화의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위임에 의해서 이 담화를 발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김정은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영철 담화는 이제 김정은의 뜻이 만약에 거기에 담겨 있다면 그 이후에 하위 간부들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계속 담화를 발표하고 하고 있는 것은 작년 올해 북한 담화의 어떤 패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올 3월 달에 한미 연합훈련이 있었을 때 김여정이 비난 담화를 발표하면서 향후에 연합훈련이 실시된다면 자기들이 취하겠다라고 한 조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폐지하겠다. 두 번째는 금강산 국제관광국 같은 시설이 아니죠. 기구를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북한 내부의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한이 명분을 삼아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북 군사합의 파기는 북한한테도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쉽사리 선택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이게 김정은의 뜻이 정말 담겨있는 담화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북이 심각하게 반응하겠다라고 하면 군사합의 파기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이라든가 혹은 IC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을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 대북 제재의 수위가 다시 높아질 우려가 있고 대북 제재의 수위가 더 높아진다고 하면 북한이 지금 가장 내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1차 년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어렵게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분명히 반발을 할 거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고강도 도발까지 가겠느냐라는 것은 조금 의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과거에 한미연합훈련은 이제 우리가 실기동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큰 대규모의 부대를 동원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작용하는 일이었지만
지금 뭐 작년 올해는 뭐 코로나 상황도 있기도 했었고 또 남북 관계에 대한 배려도 있었기 때문에 실기동 훈련이 없이 이른바 지휘소 훈련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이 그 대응 훈련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라는 거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북한의 대외 전략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대외 전략이라는 게 미중 갈등이 한동안 간다. 미중 갈등이 계속 지속된다면 자기들은 중국 편에 서서 미국의 압력을 분산시키겠다라는 게 북한의 전략인데 한미연합훈련은 남북관계뿐만이 아니라 북미관계 그리고 미중관계에도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접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나서서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북한으로서는 어떤 전략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반기에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변수는 이제 북한 내부 상황이겠죠. 자기들의 경제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거나 하면은 뭐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라든가 하는 걸로 봐서는 고강도 도발은 안 해도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기에는 스스로도 명분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 전망을 살짝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미국이 여전히 대화 의지는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이제 향후 남북 관계와 그 다음에 북미 관계를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남북 관계하고 북미 관계의 향배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주요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여쭤보려고요. 일단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하고 북미관계는 하반기에도 굉장히 어렵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일단 한미연합훈련에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는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내부 변수죠. 우리 한국은행 그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4.5%인데 이거는 김정은 집권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일단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고 지금도 뭐 북한 보도를 보면 이제 홍수가 여기저기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 태풍철이 끝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내부에 또 다른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북한 그 대외 정책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북한이 이 경제난, 식량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하고 협력이 불가피한데 외부하고 협력을 하려면 북한도 코로나 백신하고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없이 국경을 개방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외부하고 협력을 해야 되고 협력을 하려면 백신이 있어야 되고 하는 상황들인 거죠. 다만 이제 그게 그럼 남한하고 협력을 하겠느냐 미국하고 협력을 하겠느냐를 따져보면 북한의 전략상 북한의 1차적인 협력 대상은 중국입니다. 물론 이제 북한의 중국에 대한 신뢰도라는 게 100%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저주전하겠지만 지금 북한의 전략은 일단 좀 더 중국에 기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북한의 대외 전략이 미중 갈등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8월 3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이 라지 스케일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17개 시간대에 걸쳐서 되는 거니까 그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에서 동시에 하는 훈련인 거죠. 그래서 해병하고 해군 사령부 산하 5개 함대 그리고 3개 해병 원정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에는 일본이나 호주 그리고 영국 해군도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참여하는 영국 해군 함대가 퀸 엘리자베스인데 이 함대가 8월 말에 한국에 들어와요. 이거 들어올 때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 훈련 이후에 쿼드 국가들이 지금 말라바르 21이라고 하는 훈련을 서태평양에서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인도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쿼드가 대중국 군사 전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중국하고 그 국경 분쟁을 겪으면서 군사훈련에 일단 참여하게 된 게 큰 변화이고요. 그리고 말라바르 21이 끝나면 그 인도 함대가 아세안 국가들하고 해군 연합훈련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 굉장히 다양한 해군 연합훈련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계 동맹국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미연합훈련은 그 틀에 있는 훈련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작전의 일부 훈련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북한이 어떻게 또 반응하느냐, 여기에 참여했던 함대들이 한반도에 기항하게 됐을 때 또 어떤 대응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북한 내부의 코로나 상황, 북한이 지금까지는 잘 막고 있지만 코로나에 한 번 뚫리게 되면 북한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역의 문제, 그리고 태풍철의 자연재해의 문제, 그리고 이제 가을에 식량이 얼마나 부족하게 될 거냐, 가을이 되면 이제 결산을 할 테니까 식량이 얼마나 부족할 거냐, 이런 것들이 또 변수가 되겠죠. 다만 금방 그 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북한이 대화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판을 깨고 들어가기는 지금 또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3월 달에 훈련, 8월 달에 훈련을 하고 있는 그 연합훈련의 정기적인 스케줄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북한도 그것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정말 필요할 때는 연합훈련을 명분 삼지 않고 회담에 나오기도 했었고, 자기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연합훈련을 명분 삼아서 판을 깨기도 했었기 때문에 상황은 좀 유동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 분명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한반도 상황이라는 게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한동안 갈등은 지속될 거고, 다만 그 발생하는 갈등들을 얼마나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게 훨씬 더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최용환 책임연구위원님을 모시고 하반기 남북관계에서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사항들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상황이 여전히 유동적이고 변수가 많지만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덕분에 한결 더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INSS 전략대담 하반기 정세 포커스 시리즈 남북관계 편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최용환 책임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